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보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이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미군이 최근 대만에 미군 병력을 200명 증강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5년 또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미국에서 컴퓨터 워게임이 수십 차례 반복 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가상전쟁에서는 누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가상전쟁을 반복한 후에 만들었다는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특집으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특집 보도도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떠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 한 살인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사 기자가 해당 사건 용의자의 총격에 숨지는 정말로 끔찍하고도 참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외곽 파인힐스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취재하던 현지 로컬 TV 스펙트럼 뉴스 13이라는 이 방송의 취재진 2명이 돌연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괴한은 곧이어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도 이 총기를 난사했으며, 이로 인해서 9살짜리 여자아이가 또 사망하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19살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 19살의 흑인 남성 키스 멜빈 모지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지스가 이에 앞서서 몇 시간 전에 지인이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로 그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취재하러 현장에 나갔던 방송사 기자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 연달아서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현지 경찰은 용의자는 방송사 취재진은 물론 이 모녀 피해자들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라면서 이 범행 동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스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참담한 사건입니다.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뛰어나가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기자가 같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아서 살해됐고, 이어서 그 용의자는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총격을 가하고, 이거 참 참혹하고 참담하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취재 도중에 피살된 기자는 올해 24살의 딜런 라이언스라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기자 일과 또 궁극적으로는 이 앵커 일을 하고 싶어서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TV 방송사 취재는 보통 혼자 나가지 않죠. 최소한 취재기자 1명과 또 이를 영상으로 취재할 영상기자 1명이 같이 나가는데, 어제 피살된 이 라이언스 취재기자와 함께 갔던 그 영상기자는 베테랑 제시 왈든이라는 기자였습니다. 그 역시 총상을 입었고요. 현재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CNN은 그 상황에 대해서 critically injur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취재 나간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취재 대상인 사건의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에게 왜 총격을 가했을까요? 한 가지 추측해 볼 만한 단서가 있다면, 현장을 목격한 한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자들은 취재 차량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총격을 받았는데, 그 취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자리가 총격범이 최초 20대 여성을 총으로 살해했던 그 주차 자리와 비슷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취재 차량은 다른 취재 차량과는 조금 달리 차량 외부에 TV 방송 차량이라는 문구가 그다지 많이 눈에 띄게 쓰여져 있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총격을 받을 만한 원인이 된 건지는 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더 확보하고 또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 범행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속보입니다. 시애틀 인근의 워싱턴주 이 캐스케이드 산맥 등반에 나섰다가 눈 사태에 휩쓸린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온 이 동부 지역에서 온 이 한인들이 1명 사망 그리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라는 내용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들 3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산악구조대는 시신 수색 및 수습에 나섰습니다만 계속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시애틀에서 동남쪽으로 약 70마일 정도 떨어진 콜척 피크라는 이 산맥 정상을 향해 등반을 떠났습니다. 정상을 거의 앞둔 지점에서 눈사태에 휩쓸린 이 4명이 쓸려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눈사태 직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골절상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이 조성태 씨는 추후 구조대가 올라가 보니까 동사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어떻게 확인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최초 이 눈사태에 휩쓸렸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행히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한 뉴욕 한미산악회 박승찬 전 회장과 그리고 나머지 일행 2명의 진술에 따라서 사망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서 눈사태 직후 60세 이모 씨 그리고 53살의 박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라고 구조당국에 그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숨진 3명 모두 이제 뉴욕이나 뉴저지, 코네티컷주 이쪽 동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요. 모두 시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네, LA 총영사관 주최로 어제 3년 만에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자녀의 국적 이탈과 또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18세가 되는 그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 2세 이 남성은요,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그 법령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럼 그 선천적 복수 국적 잠시 알아볼까요? 네. 2010년에 개정된 이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 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이 선천적 복수 국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재외 국민의 자녀라고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엄마는 아직 영주권을 갖고 있다. 뭐 그러면은 여전히 이 재외 국민의 자녀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도 자녀는 한국 국민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2세 자녀를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재외 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성의 경우 한국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국적 이탈과 병역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 의무 대상자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에 한인 2세 남성은 37세까지 병역 의무 대상이고요. 국적 이탈도 37세까지는 금지됩니다. 이런 건 사실 이제 병역 의무 회피용으로 이 해외에 가서 아이를 낳는 그 한국 국민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사실 병역 의무 회피용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시민권만 안 땄지 사실 미국에 이민 와서 쭉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런 한인 부모들과 또 그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인데 바빠서 또는 몰라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2세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바로 체포돼서 군대 끌려가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의문 갖게 되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법무부 관계자는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 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것, 즉 90일 미만의 한국 단기 방문은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한국을 이제 관광이나 또는 뭐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잠시 들어왔다가 90일 안에 다시 나가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90일 이상 오래 있으면서 이 일을 하는 등의 그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이제 한국 법무부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 신고를 한 뒤에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국외 여행 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 연기를 인정하는 그런 서류거든요. 네. 각 지역 총영사관에 문의하면 관련 서류를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총영사관에 어떻게 문의하냐고요? 네, 총영사관의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총영사관의 웹사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네. 총영사관의 웹사이트는요, 쉽습니다. 그냥 구글에서요, 그냥 영어 칠 필요 없어요. 구글에서 한국어로 그냥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A 지역 총영사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LA 총영사관이라고 한국어로 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되고요. 뭐 뉴욕이면 뉴욕 총영사관, 뭐 캐나다 밴쿠버면 밴쿠버 총영사관, 그렇게 한국어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를 주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아이, 겨우 $1,000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1,000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매년 주는데요.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명 베이비 본드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은요, 민주당에서 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연방 하원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생아가 출생하면 먼저 $1,000를 바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지만 최고 연간 $2,000씩 추가로 매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그때 대학 학자금이나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자금 등 다른 비용을 지불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 뽑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베이비 본드입니다. 이 아동 본드 계좌는 연방정부가 보증하고 연방정부가 또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막 돈을 뽑아서 허투루 막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요,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이제 고소득자 자녀의 경우에는 혜택을 뭐 많이 못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5,100 미만. 이 경우가 가장 이제 혜택이 큽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5,100 미만인 가족의 아동이 태어나면 매년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제 18세가 될 때 그 베이비 본드 계좌에는 약 $46,215가 예치됩니다. 반면에 연소득 $125,751. 이 정도면 뭐 분명 중산층 그 이상이겠죠. 네. 그 이상 되는 그런 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18세가 됐을 때, 물론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그 베이비 본드 금액은 $1,681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있긴 하죠. 네. 아이가 태어나서 나라에서 매년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릴 때 아무 때나 찾아 쓸 수는 없지만 18세가 돼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첫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그때 돈을 쓸 수 있는데, 뭐 최고 $46,0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최근 이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월 구독제를 도입하는 식당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식당이라기보다는 뭐 음식 체인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 달에 이제 얼마 내고 각종 프로그램을 무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입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넷플릭스 가입해서 보고 있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음식점의 각종 베네핏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베이커리 체인점 잘 아시죠? 이 파네라와 그리고 중국 음식점 체인인 PF체인, 이들도 이제 월 구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월 구독제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업체의 입장에서는 매달 안정적인 수익과 또 그리고 꾸준한 고객 확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이들 음식점들은 월 구독제 가입자에게 무제한 음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료 배달을 제공하거나 또는 올 때마다 무료 에피타이저 등 이 서비스를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PF챙은 테이크아웃, 소위 투고하는 손님을 겨냥해서 지난해 9월부터 이 월 구독제를 실시했는데요. 월 $7를 내면 배달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빵 맛있기로 유명하죠. 네, 파네라. 파네라는 지난 2020년 초에 그 로열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4천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당시 월 $9를 내면 커피나 차를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 확대에 나선 이 파네라는 이제는 이제 월 $9가 아니라 월 $12 또는 1년에 $120를 낸 회원들에게 음료수를 또 무제한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회원들에게는 무료 배달 서비스도 역시 PF챙처럼 무료 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네라 측은 고객의 약 25%가 월 구독제를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칸 음식 체인점이죠. 타코벨. 타코벨은 월 $10를 내면 한 달 동안 하루에 타코 1개가 매일 무료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위 $10 타코 러버스 패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10 내고 매일 가서 1개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개 먹는 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요거는 이제 타코 1개 먹으러 온 사람에게 한 달에 $10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1개만 먹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받고 매일 오면 타코 하나 주고 더 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타코벨은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 메뉴 제공 등 여러 가지 추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루에 1개 주는 것 같고는 좀 약해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바인데요. 술집 엘 로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월 $89를 내면 $100짜리 다이닝 크레딧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89 내고 $100어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월 $175를 내면 $200짜리 다이닝 크레딧을 제공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방문할 때마다 다른 손님에게 음료수 하나를 무료로 선물할 수 있는 소위 쏜다 그러나요? 보낸다 그러나요? 한국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귀여운 베네핏까지 거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네, 최근 이 월 구독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 허브는 전국 116개 도시의 평균 노동시간, 그리고 취업률, 또 휴가 사용하지 않는 비율 등 11개 항목을 조사해서 노동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도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점 가운데 77.12점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은 높지만 그만큼 업무 부담도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요, 알래스카 앵커리지 76.74점, 그리고 3위는 텍사스의 어빙 75.21점이었습니다. 이 알래스카랑 텍사스도 일 많이 하나 보네요. 네. 상위 20국 가운데 무려 7개 도시가 텍사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20위 내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 한번 볼까요? 1위 앞서서 1위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했는데요. 20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도시는 1위 샌프란시스코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캘리포니아는 좀 일 많이 안 하나? 게으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거 갖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좀 볼게요. 네. LA의 경우에는 56.98점으로 77위, 뭐 중간 정도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호세는 29위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좀 많이 하는 편에 들죠? 반면에 하위 50%에 들어있는 도시도 궁금합니다. 어느 도시가 가장 그래도 일 좀 덜 하나? 즉 비교적 일을 덜 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는요, 샌디에고가 61위, 어바인이 67위, 그리고 애나헤임이 7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대만에 있는 미군 병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수개월 내로 대만에 약 200명의 미군 장병을 배치해서 대만 군 훈련 프로그램에 미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약 30명 규모와 비교해보면 지금 4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파병되는 미군 부대는 대만의 미군 무기 체계를 훈련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인 그런 기동성에 대해서도 이 훈련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 냉전 시대에 대만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킨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과 1979년도에 이제 수교를 했죠. 그 수교를 한 후에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만에 있는 미군도 철수시킨 바 있는데요. 미국 군사정보 당국은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미국은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이후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이 개입을 할지 말지를 사실 명확하게 하지 않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보너스 뉴스는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컴퓨터 워게임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이를 토대로 밝혀진 몇 가지 전쟁 시나리오는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집으로 마련된 보너스 뉴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간단하게 이 진행을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워렌 버핏의 대만 반도체 회사 주식 전량 매도 소식 있었죠? 네, 그 뉴스의 후속 기사가 뭐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또 그와는 별개로 최근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엊그제 나온 모종의 시나리오를 이 시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우는 월가의 큰손 워렌 버핏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라는 회사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라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 소식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월가의 대형 투자기관 상당수가 역시 이 회사의 주식을 잇따라 판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이제 전해드린 내용 중에 일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시나리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만의 그 반도체 회사 TSM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요것부터 간략하게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회사의 가치나 수익, 구도 등등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TSMC라는 대만 회사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그런데 세계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회사가 대만이라는 나라에 상징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TSMC라는 이름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왜 반도체 생산 회사를 세마이컨덕터 매뉴팩처링이라고 하잖아요.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를 줄여서 TSMC입니다. 즉, 직역을 하자면 대만 반도체 생산회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TSMC는 대만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업인 겁니다. 그런 회사의 주식을 월가의 큰손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줄줄이 팔아치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나? 그래서 이 월가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 그 월가의 큰손들이 서둘러서 팔아치우는 건가? 네, 그런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사실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늘 아주 단순한 사건에서 비롯돼서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를 버리지 못한 미국에서는요,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소위 컴퓨터 워게임을 해보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컴퓨터 워게임 결과와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컴퓨터 워게임 내용과 결과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이 워게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미일 동맹도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10,000명 이상이 숨지고 2척의 항공모함과 수많은 함정, 항공기 등등이 파괴되는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요. 패자도 패자지만 승자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히 전쟁이니까요. 미국의 띵크탱크 재단 전략문제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죠. 이 CSIS라고 합니다. 이 CSIS는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 워게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CSIS,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중심의 현존 국제 질서를 단숨에 뒤바꾸게 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24차례에 걸쳐서 이 컴퓨터 워게임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워게임 결과가 공개되자 중국은 발끈하면서 8분짜리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어찌 보면 맛공개죠. 맛공개. 맞서겠다는 겁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대만을 작전 지역으로 하는 중국 73 집단군, 여기는 이제 군대 용어가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73 집단군의 섬 탈환 실전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은 약 8분 분량의 입체적으로 제작된 이 영상을 최근 온종일 반복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국 선발 수색대원들이 새벽에 어둠을 틈타서 대만과 비슷하게 생긴 한 섬에 침투하는 장면을 비롯해서 드론을 통한 정찰 장면, 그리고 해안가에 설치된 섬 방어군의 장애물을 폭발하고 화염 방사기로 정예 해안 초소를 공격하는 등의 장면이 생각보다 생생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아니 어찌 보면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컴퓨터 속에서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이미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개된 중국의 대만 침공 4가지 가상 시나리오도 전해드릴까요? 네. 이것은 아무 데서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미국 해군이 베이징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서 실시한 또 다른 이 워게임의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기고 지고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넘버 1. 중국군 상륙 직후 전의를 상실한 대만군의 투항 가능성입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먼저 단행합니다. 이후에 대만 전역이 혼란과 공포에 빠집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이 또 쏟아지는 그 미사일에 대만 방공망구와 군부대, 통신시설 등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바다로는 수백 척의 중국 해군 상륙 함정이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지원을 하려고 접근을 하던 미국의 군함은 중국군의 그 미사일과 어뢰, 이들에 대한 이들 공격에 의해서 미국 군함은 또 가로막힙니다. 미국 군함이 가로막히는데 더 넘어서서 어뢰를 맞고 침몰합니다. 미국 군함이 침몰하는 그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널리 퍼집니다. 결국 전의를 상실한 대만인들은 상륙하는 중국군에 맞서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다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 넘버 1 첫 번째였습니다. 이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죠. 미국이나 대만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중국군이 상륙한 후에 시간 끄는 대만군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국군이 사이버 공격, 그리고 미사일 세례, 상륙 작전 등을 단행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에 나선 이 미국 군함은 중국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군 기지를 요격 미사일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한다라는 전제가 또 여기 첫 번째 시나리오와는 좀 다른 겁니다. 이어서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와 유도 미사일이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군 상륙정 중의 일부를 파괴합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대만군이 해안에 도착한 중국군에서 맞설 힘을 모을 어떤 시간을 좀 벌면서 방어를 드디어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시나리오 1번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만군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기서 딱 끝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중국 함대 무력화와 장기 대치 양상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네,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만이 방어 능력을 구축합니다. 구축한 대만의 방어 능력이 중국의 초기 미사일 공격을 그런대로 잘 막아냅니다. 바다를 건너던 중국 해군은 미군의 무인 잠수함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후 미국 해병대와 특수부대의 정교한 미사일이 섬에 접근한 나머지 중국 함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대만은 기반 시설을 잘 정비하고 예비군을 소집해서 추가로 몰려올 이 중국군과의 장기적인 대치에 돌입하면서 이 양상이 장기화를 띈다라는 내용의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훨씬 낫고요. 방금 전 두 번째보다도 조금 나은 그런 시나리오죠. 세 번째가.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 장기 대치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기 대치에 들어간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대만의 선제 사이버 공격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대만이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대만에서 인지를 할 경우에 대만이 아예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대만의 선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중국 해안의 해군 기지들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이로 인해서 중국 해군은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어서 중국 군사 항구 일대에 중국군 상륙정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자 대만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중국 미사일이 뒤늦게 가동을 하려고 막 준비가 되지만 그때는 이미 좀 늦어서 대부분 미군 미사일에 의해서 다 요격이 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중국 해군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해군의 이 첨단 기뢰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미국 군함은 영내 동맹, 즉 현 상황에서의 영내 동맹이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미군의 동맹되는 나라죠. 동맹국. 지금 이제 대만을 얘기할 때는 영내 동맹은 사실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본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그 일본으로 되어 있는 영내 동맹 그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군수품과 보급품을 대만에 대대적으로 수송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군수품과 보급품을 방어 진지로 신속하게 옮기는 데 성공하고 중국의 다음 공격을 격퇴할 준비도 성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가지 중에 미국과 대만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는 시나리오가 바로 지금 네 번째 시나리오죠. 이번 워게임을 진행한 미국 해군과 이 공군 측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공하는 조건보다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만 해협 전쟁을 상정한 이 미국의 워게임, 이 워게임과 관련해서 현역 미군 공군 대장인 존 하이튼 미 합참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나리오 1번과 2번의 경우는 비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이튼 장군의 이 워게임 시나리오는 현재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서 제가 이랬죠.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했죠. 그 이후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현재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게임을 미군의 의뢰로 제작한 방위산업체가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체는 정치 외교 전문 매거진인 Foreign Policy의 기고문을 썼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중국에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 워게임에서 지는 결과를 얻어야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즉, 이 워게임은 컴퓨터상에서 중국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컴퓨터상이기 때문에 중국에 지는 상황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을 야기하게 됐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연관성을 알아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워게임은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면 컴퓨터상에서 이 아군이 지는 전쟁을 실제로는 승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상에서의 가상의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또 거기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전쟁의 피해는 승리의 기쁨이 무색할 만큼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자,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한 보고서가 눈에 띕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몇십 척의 함정과 몇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몇천 명의 미 군 병력을 잃을 수 있다라면서 그로 인해 미국은 몇 년 동안 국제적인 위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국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패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패권을 중국이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대만 침공하면서 이런 전쟁 과정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도 살짝 휘청 데미지를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이 발생한다면 몇 년 동안 국제적인 위상을 미국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승패와 관계없이 미군이 동원한 항공모함 2척이 바다에 가라앉게 되고 함정 최고 20척이 침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전쟁 3주일 만에 3,200명의 미군 병력이 전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해 주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잃은 병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20년 동안에 잃은 병력의 절반 정도를 3주 만에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이기더라도 패배한 중국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고통받는 값비싼 승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가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서늘한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중국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제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당연히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10,000명 남짓한 병력이 전사하고 주요 함정 138척, 항공기 155대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피해보다는 당연히 훨씬 많기는 하죠. 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해군이 괴멸 상태가 되고 상륙부대의 핵심 전력은 완전 파괴되고 몇십만 명의 또는 최소 몇만 명의 병력이 포로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장터인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미군의 지원으로 승리를 한다면 대만은 독립이라는 것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구축함과 프리기함 26척 등 모든 해군 함정이 침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의 경우는요. 네, 이 보고서는 대만군은 무너지지 않지만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고 전력과 기초적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이 섬나라의 파괴된 경제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 받고 중국 받고 대만 받죠. 그러면 일본도 한번 볼까요? 일본은 전쟁에 뛰어들지 아니면 군수품이나 팔아먹으면서 틈새를 이용해서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으려 할지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보고서인데요. 대만이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군은 당연히 이제 대만을 도우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내 동맹국인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이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도와서 참전을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군수품이나 팔아먹을지 뭐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마냥 그저 보고만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미군의 주요 발진 기지로 사용될 오키나와 그리고 가데나 기지 등이 다 일본에 있잖아요. 그런 곳이 중국군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일본도 26척의 함정과 10척 이상의 항공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도 한번 봐야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 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가 차출돼서 이 대만 쪽으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미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군이 참전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주력 부대인 전투 비행대대 4개 가운데 2개 대대가 빠져나간다면 바로 이게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2개의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군이 대만에 참전을 했을 때 북한이 만에 하나 오판을 하고 휴전선을 넘기라도 한다면 미국은 자칫하면 결국 2개의 전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사실 미국은요, 그전에는 2개의 전투를 동시에 수행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미군 전력을 갖춘다라는 것으로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부터 11년 전인 지난 2012년 그때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였죠. 이 오바마 행정부 때 그동안 계속 갖고 있던 2개의 전투 동시 수행 전략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2개의 전쟁 폐기를 동시 수행 폐기를 하면서 미국이 새롭게 지닌 전략은 만일 지구상에서 미국이 도와야 할 그런 곳에서 2개의 전투가 동시에 발생하면 한 곳에는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만 나머지 한 곳은 외교적 해결이나 경제 제재 등을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만일 북한이 오판을 해서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때는 이미 미군이 대만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북한을 외교적인 대화나 경제 제재로 막을 수 있을까요? 북한 지금도 엄청나게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다. 경제 제재로 북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미군이 주력 전투 비행대대 4개 가운데 2개를 대만으로 뺐어도 나머지 2개 전투 비행대대는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고요. 곧바로 우리 일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한국은 그리고 한국인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월가의 큰 손들이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뉴스에서 출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컴퓨터 워게임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컴퓨터 워게임에서만 끝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더 나은 새로운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